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오늘은 건축법 읽어보기 제3번째 시간, 건축법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중 용도 변경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9조 용도 변경 제1항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자, 당초 기존의 용도가 아닌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고요. 2항 제22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 22조는 사용 승인에 관한 내용이고, 이미 사용 승인까지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되는데,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볼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허가 대상이고요. 하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입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3항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그러면 같은 시설군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가 아닌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허가나 신고가 아닌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조항이 또 있네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시행령 제14조 용도 변경의 제4항에 나옵니다.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 변경을 말한다. 그래서 1호 별표 1에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 변경.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보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라고 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별 건축물이 나오고,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1호가 단독주택, 2호가 공동주택이잖아요. 단독주택의 범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공동주택 범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 해당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 변경이나, 아니면 2호, 국토기획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 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1종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이 1호에 따라 보면은 서로 같은 호에 속하지 않고 다른 호에 속하고 있잖아요. 근린생활시설은 1종과 2종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각각 다른 용도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다시 정리하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각 호별 그 호 안에서 있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 변경이나 특이하게 제1종과 제2종 근린시설,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 변경은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해도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말이 어렵지만 이해는 되시죠? 그러면 시설군을 구분을 한번 볼게요. 지금 1호부터 9호까지 돼 있고, 자동차 관련 시설군, 2호 산업 등의 시설군, 3호 전기통신 시설군 쭉 나와 있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허가나 신고 대상을 정하는 기준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 문화 및 집회시설군의 건축물로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이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발전시설이나 공장, 이런 세차장 등으로 상위군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으면 되고, 이제 하위군으로 내려가는 거죠. 운동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 이러한 시설들로 용도 변경할 때는 신고 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 종교시설을 위락시설로 바꾼다. 이런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위군과 하위군으로 가는 것을 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왠지 내가 살고 있는 내 주거지에서 조금 가급적 멀리 떨어지는 시설들이 상위군에 속해 있고,
하위군으로 내려갈수록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있었으면, 내 집 근처에 있었으면 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구분하면 되고, 단 하나, 지금 8호의 주거업무 시설군에 군사 및 교정시설이 있다는 게 좀 하나 특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영업 근린생활시설군에 7호에 묶여 있는데, 자, 5호 영업시설군에 딱 이 이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다중생활시설이 있다는 점, 이런 예외적인 부분들을 좀 암기를 하고 계시면은 문제 풀이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항.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자,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그러면 상위군으로 올린다든지 하위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 승인에 관하여서는 22조를 준용하고, 자, 6항.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 변경의 설계에 관하여는 23조를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자, 제19조의 2. 복수 용도의 인정. 자,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서, 자, 어떤 용도를 하나로 특정하는 것이 아니고 2개 이상으로 한다는 얘기 되겠죠. 복수로 하여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용도 변경의 허가 신고 또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복수 용도를 인정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2항에 따라서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복수의 용도가, 자,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조 가설 건축물이랑 도시군 계획시설 및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우리가 법을 읽을 때는 기 문장에서 주어 동사를 먼저 찾아야 돼요. 우리 영어 공부할 때 전치사라든지 관용구들을 지울 때처럼, 자, 우리 주어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더 법을 읽기가 쉬워집니다. 자,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주어가 되겠고 동사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예요. 그러면 이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를 꾸며주는 말이 있죠. 도시군 계획시설 및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자, 허가를 받으래요. 자, 허가를 받는데 2항. 그러면 이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 자, 1호 국토계획법 64조에 위배되는 경우는 허가하지 말아라. 2호 4층 이상인 경우, 가설 건축물이 4층 이상인 경우 허가하지 말아라. 자, 3호는 구조, 존치기간, 설치 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 자, 결국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허가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 기준 등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조나 저걸 아니어야 되고,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에 되고, 이런 기준들을 따르지 않았을 때 하지 말아라. 이런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도시군 계획시설 및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계속해서 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나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 이런 용도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절차에 따라서 신고한 후 착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는 허가를 받아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해야 되는데, 자, 이러한 경우 재해복구나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문 건축물의 경우에는 신고 후 착공할 수 있고요. 신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건축 신고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항. 자, 허가권자는 제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 신고를 받은 경우, 자, 가설 건축물 대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항 제2항 3항에 따라서 가설 건축물의 건축 허가 신청 또는 축조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 건축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고, 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협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1조 착공신고입니다. 자, 우리가 건축 허가나 신고 또 가설 건축물의 건축까지 했을 때 건축주는 주어져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허가나 신고, 건설 건축물 공사를 착수하려는 자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이제 공사계획을 신고를 하는데요. 다만 건축물관리법에 따라서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고할 때에는 착공신고서나 설계도서, 그 다음에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감리계약서를 첨부를 해서 신고하면 되고요. 2항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감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이 공사를 실제적으로 시공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시공을 잘하고 있는지, 계획대로 잘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감리자와 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도록 되어 있고요. 허가권자는 이 공사계획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또는 처리기한 연장할 건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에 보면 이 기간 내에 3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3일이 지난 4일째 되는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5항 건축주는 당연히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6항 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신고를 할 때는 제15조 2항에 따른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22조 건축물의 사용 승인입니다. 이제 공사가 끝났대요. 건축공사가 끝났을 때 사용 승인이라는 걸 받는데, 1항 건축주가 11조, 제14조, 20조 1항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 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래서 허가권자는 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를 7일 이내에 실시하는 거예요. 7일 이내에 사용 승인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7일 이내에 검사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검사를 하냐? 사용 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설계대로 잘 시공이 되었는지, 또 감리 완료 보고서 아까 제출하게 돼 있었죠. 감리 완료 보고서나 공사 완료 등의 서류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공사가 잘 됐는지, 그리고 이러한 서류들이 잘 꾸려졌는지를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 승인서를 내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당연한 거죠.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건축물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데, 다만 허가권자가 이 기한 내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7일 이내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나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이런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자, 결과적으로는 임시 사용 승인이죠. 2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임시 사용 기간을 정했을 때는 사용을 할 수 있고, 자, 대형 건축물이나 안방 공사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긴 건축물 같은 경우는 자, 임시 사용 기간이 2년보다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사용 승인서를 내준 후에 승인을 받은 경우만 승인을 받았을 때만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사항. 건축주가 제2항에 따라서 이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 다음 각호에 따른 이거는 이제 의제 사항들이고요. 5항. 허가권자는 2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하는 경우 자, 이 사항에 제가 풀어놓지는 않았는데 다른 법률에 따른 수도라든지 전기 이런 부분에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되고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은 이분들이 사용 승인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나 구청장이 알려서 건축물 대장의 작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이 건축물 대장에는 설계자와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 감리자를 포함해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23조 건축물의 설계. 자, 11조 1항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14조에 따라서 건축 신고를 해야 되는 건축물, 그리고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즉 허가 대상이나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 그 건축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만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경우 자, 바닥 면적이 합계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 건축 아닙니다. 증축, 개축, 재축, 그리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호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은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설계를 해도 된다는 뜻이 되겠지요. 자, 1호와 2호, 3호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농막, 그다음에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그리고 가설 건축물 중에서 재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가설 건축물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신고만 해도 되는 사항들은 이 부분은 결국 설계까지 건축사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 설계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설계 기준들을 잘 따라서 하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설계 독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이 특수한 경우로서 자, 건축 심의회를 거쳤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건축사죠. 건축사는 설계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법령에 맞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책임을 지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항 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자, 건축사의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표준 설계도가 있다면 굳이 건축사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24조 건축 시공입니다. 자, 공사 시공자는 공사를 하는 사람이죠. 공사 시공자는 건축주와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하며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해서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공자는 공사 현장에 설계 도서를 갖춰 두어야 한다. 3항 공사 시공자는 설계 도서가 설계를 이제 건축사가 설계를 했는데 뭔가 법령에 맞지 않거나
공사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자, 건축주와 공사 감리자의 동의를 받아서 서면으로 이 설계자, 건축사에게 설계를 변경해 주세요. 우리 여건에 맞지 않아요. 법령에 맞지 않아요. 요청할 수 있고 설계자는 요청에 따라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자는 공사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자, 감리자로부터 상세 시공 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상세 시공 도면을 작성하여 공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자는 건축 허가나 용도 변경 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를 했어요. 공사 착수를 한 경우에는 현장에 건축 허가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길을 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어떤 건축 공사 이루어질 때 이 허가받은 내용이 이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인지 어떤 건축물이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표지판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다 법에 따라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항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1항 각호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건축주는 자 일반적인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 건설기술인 한 명을 현장 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현장 관리인으로 자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이거나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가구택, 학교, 병원 등이 해당하지 않는 건물의 건축물은 현장관리인을 지정해서 공사를 해야 되고요. 자,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 시공자는 자,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일정 진도별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공사 진행 상황들을 기록으로 남기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자, 다음 건축물의 공사 감리입니다. 제가 앞에서 짧게 말씀드렸던 공사 감리 부분이에요. 자,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해야 한다. 자, 공사감리를 할 때는 자, 어떤 사람들을 해야 되냐? 자, 건축사나 건설기술 용역 사업자를 하게 되는데요. 자,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경우를 보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나 자,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되고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용역 사업자까지 열어놨습니다. 이렇게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서 공사감리를 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서각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자, 내용이 길죠. 자, 하지만 주어하고 동사를 찾으면 조금씩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데 그 공사감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예요. 설계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 외의 자에게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데 이랑과 다른 것은
1항은 건축주가 직접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고 2항은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인데 자, 어떤 경우이냐면 시행령 제19조의 2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자, 그래서 이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무엇인지를 시행령에서 확인해 보면 자,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자, 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자, 가부터 다목이 있는데요. 가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자,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이지 되게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이고요. 별표 1은 그리고 그 중에서 제1호는 단독주택이에요. 그리고 단독주택 안에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서 자, 가목은 단독주택, 나목은 다중주택, 다목은 다가구주택, 라목은 공관인데요. 자, 단독주택 1호에서 그 중에서 가목의 단독주택, 즉 순수한 단독주택은 아니란 얘기예요. 하지만 2호를 보면 자, 주택으로 사용하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인데요. 보면은 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자, 여기까지는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공동주택이고 자, 라목과 마목은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별표 1의 제1호의 자, 다중주택은 나목, 다가구주택은 다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 분명히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자, 별표 1상에서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는 돼 있지만 순수하게 더 세부를 하면 이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과 구분이 된다. 이거를 제가 표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시행령을 갖고 왔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시도지사는 법에 따라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자, 모집 공고를 거쳐 모집 공고. 자, 그냥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선택을 할 때는 자, 공고를 한대요. 공고를 해서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에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사감리자는 공사 감리를 할 때, 자,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할 때, 자, 이런 각각 기준들에 대해서, 자, 위반하거나, 그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의 시공자가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에, 자, 공사 시공자에게 자, 시정하세요. 아니면 재시공하세요라고 요청하여야 하고 공사 시공자가 자, 감리자가 요청한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 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 중지를 요청받은 공사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의 역할이죠.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대로 공사를 하는지를 감독을 하게 되는데 만약 건축법이나 또 건축 외의 법의 기준에 따라 훑어봤을 때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설계된 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건축주에게 알리고 그 공사를 하는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 요청을 했는데 시공자가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합니다. 사항, 공사감리자는 공사 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에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또는 공사 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면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합니다. 그 방법은 시정 등을 요청할 때 명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위법 건축 공사 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공사의 공사감리자는 공사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좀 내용이 세부적인 6항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7항 건축주나 공사 시공자는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하거나 위반 사항을 허가권자에 보고한 공사 감리자에게 일렀다고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불이익을 주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쭉 내려가서 11항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 그러니까 우리가 29조 제2항 쭉 살펴봤었죠.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은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을 하는데, 건축주는 착공 신고를 하는 때에 감리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리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절차별로 단계별로 해야 되는 내용들이 11항에 담겨져 있고요. 12항부터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5조의 2 건축 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 제한. 1항 허가권자는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 감리자 및 관계 전문 기술자 등을 건축 관계자 등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준다중이용 건축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착공 신고 시부터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각종 법령들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축물의 기조 및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중요한 포인트는 인재사고가 있을 때입니다.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고요. 이 항은 역시 허가권자는 이런 마찬가지로 건축 관계자 등이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금액의 10% 이상으로서 그 금액인 1억 원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1항과 2항 차이가 있어요. 1항은 인사상의 사고고 2항은 재산상의 피해입니다. 이 피해가 있을 때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최초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6개월, 2년 이내에 다시 발생하면 1년의 업무 정지 기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항 허가권자는 역시 건축 관계자 등이 위반하여 가설시설물이 붕괴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서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업무 정지, 영업 정지 개념은 아니고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시정 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시정 명령을 했는데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바로 업무 정지를 명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최초는 3개월, 2년 이내에 2차례는 또 3개월, 또 3차례는 1년 이내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업무 정지를 명하거나 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보면 사항 제1호 또는 2호. 자, 이 3개월짜리들은 3억 원 이하의 과징금, 그리고 1년 이거는 자,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건축 관계자 등의 업무 제한까지 알아봤고요. 좀 남았네요. 6항. 자, 건축 관계자 등은 제1, 2 사항에 따른 업무 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자, 업무 정지를 이제 받았는데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업무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을 받은 때까지는 계속 수행할 수 있다. 7항 제1항 도항에까지 해당하는 조치는 자, 그 소속 법인이나 단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만 소속 법인이나 단체가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하여서 그 관계자에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은 그 책임이 회사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업무 정지나 과징금 등을 부과했을 때는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업무 정지 처분을 이제 허가권자가 내릴 경우에는 바로 명언했지만 바로 업무 정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청문을 통해서 한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소명이 되면은 업무 정지를 안 내릴 수도 있고 소명을 못하면 업무 정지를 내리겠죠. 제26조 허용오차. 자, 대지의 측량이나 건축물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허용한답니다. 오차를 허용한다는 내용이고요. 시행령에서 많이 세분되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는 대지 관련된 것은 0.5에서 3% 이내, 건축물 관련된 것은 2에서 3% 이내의 범위에서 허용 오차를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7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자,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 사무소 개설을 신고한 자에게 사무소 개설을 신고한 자에게 대행할 수 있고요. 그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당연히 지급해야 되고요. 28조 공사 현장의 위해 방지 등 건축물의 공사 시공자는 공사를 하는 사람은 공사 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이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 관계자 간 분쟁 상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요. 자, 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자,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입니다. 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 11조, 14조, 19조, 20조, 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하거나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자,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하거나 가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자,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항을 넘어가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 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즉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배시설
공연장, 정시장으로 한정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을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이 있는데 소유한 땅이 있어요. 땅에 이런 지상공간 또는 지하의 여유공간에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여서 이러한 시설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 지상권자를 설치하는 구분 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 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땅에만 건축 허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 공간 또는 이 지하 공간을 대지로 인정해서 이러한 공용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30조 건축 통계 등 허가권자는 허가 현황, 신고 현황, 용도 변경 및 허가 및 신고 현황, 착공 신고 현황, 사용 승인 현황 등을 허가권자는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건축 통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장관은 이 법에 따라 건축 행정 관련 업무를 전산 처리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허가권자는 정보통신망 등 자료로 모든 행정적인 내용들을 전산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건축 행정 시스템이라는 세움터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죠. 이런 건축 허가나 신고 사항들의 진행 현황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전산자료 등을 예전에는 뭐 다 종이 서류를 꾸려가지고 그거를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다수 도면을 꾸려서 뭐 허가권자한테 일일이 들고 다녀서 했지만 이제는 전산자료를 통해서 이 전산상의 뭐 설계 내역이나 이런 것들 다 업로드해서 그 안에서 허가권자도 그 전산자료를 확인해서 허가사항들을 이제 정리하고 또 체크하고 또 최종 허가까지 내주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허가 업무들을 전산 처리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전산 자료들도 이 이용자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그 전산 자료 등 안에 개인 정보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조 건축 종합민원실의 설치.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 건축 신고, 사용 승인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건축법 제2장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봤을 때 이 용도 변경부터 오늘 살펴본 34조 내용까지는 사실 거의 출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볼 3장이라든지 4장 이후의 내용들이 사실상 거의 기출에서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이 34조라든지 33조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읽어보고 이런 내용이 있었지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좀 집중해 설명을 했다든지 아까 그 용도 변경의 상위군 하위군 색깔들로 구분했던 그런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하시고요. 어쨌든 건축법에서는 7문제가 나옵니다. 주로 그 앞부분에 건축 허가나 신고 또는 또 특이하게 건축법 같은 경우는 총칙에서도
출제가 되기도 꽤 문제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범위가 앞쪽에 좀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뒷부분도 그렇다고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다음에 뭐 3장 이후의 내용들도 꼭 확인하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쓰일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